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유경TV 유반장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엔비디아 주주이자 또 최근에 지난 시간 녹화를 라이브를 통해서 애플 주주임도 밝혀진 네, 우리 김보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게 보면 그 주요 사이트들 특히 해외 시세나 주식 시세는 많이 좀 엉뚱한 틀린 경우가 좀 있죠. 예, 틀린 네, 경우가 되게 왕왕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확인해 가시면서 하셔야 저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CNBC에서 직접 이렇게 종목 코드를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세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테슬라가 5.7% 오른 건 맞아요. 네. 보니까 삼성증권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HTS, MTS? 이거요? 아까 삼성증권 본 거. 네네네. MTS? 네네네. 아 지금 삼성증권 이 MTS로 그 엔비디아하고 애플 주식을 산 거예요? 모바일 밥. 네네. 그렇군요. 좀 전화해가지고 시세가 왜 이러냐고 한번 좀 항의 좀 하세요. 주가도 왜 이러냐고. 진짜라니까 그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엔비디아.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좀 물타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한 주 더 샀어요, 안 샀어요? 아, 말씀 듣고 살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져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아이고. 사면 사잖아요.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플레 시대 생존 투자법 네. 어떻게 해야 이 혹독한 인플레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인플레는 뭐다? 세금과 같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내가 써야 될 뭐 생필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인플레의 역습이다. 인플레의 재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정 결론적으로 유경TV 유반장은 인플레 시대를 맞아서 이게 순서를 따지면 미, 중, 한국 순으로 그러니까 한국 순으로 더 투자 유망하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업 경쟁력이 좀 강하지 않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다는 이유는 원가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게 이제 제품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국에 상대적으로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이 너무 좀 오랜 기간 붕 떴다. 그래서 그런 버블의 해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버블의 부담이 작은 시장으로 돈은 이동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인플레가 잡히면 다행이지만 금리만 몽땅 올리고 났는데 인플레는 잘 안 잡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는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오늘 그게 또 상당한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투자 메리트가 이렇게 높은데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플레 시대 하에서의 그 제조업 경쟁력이라든가 그런데 유경TV 얘기하는 뭐가 없다? 주비보가 없다. 주주의 비례주의 보호가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빨간색 띄워놨는데 자, 보겸 씨 한번 이거 보세요. PBR 엔비디아 16.6배 vs 삼성전자 1.7배 10배 차이가 나네요. 우리 유경TV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주당 순자산 배율이라고 하는 PBR이 A, B 같은 섹터에 있는 A, B 기업이 있는데 그 PBR이 10배의 차이가 난다. 10배.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10분의 1 가격에 10분의 1 밸류에이션 수준의 거래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스스로 계속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보겸 씨는 엔비디아 주주라 삼성전자 주주는 아니죠? 삼성전자 주주는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PBR이 삼성전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엔비디아를 사고 삼성전자를 안 산 거예요? 일단 엔비디아를 제가 산 이유는 그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이사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뉴스를 통해서 그 주가에 대해서 약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정보들을 던지거나 또 아니면은 그런 뭐 I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한 거 보죠, 엔비디아가. 활발하기도 하고 엔비디아가 살짝 약간 그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아니면은 또 그 배당금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미흡할진 모를지언정 그 수익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전부 대부분 연구비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예. 높은 비율이.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의 그 가능성 그 전에 약간 그 다리 차면 기운다라고 하신 것들 중에서 그 대체할 수 없는 종목들은 계속 다리 차는 그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엔비디아를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 말씀을 많이 경청하셨는데 왜 제가 물타기 하라니까. 돈이 없대. 돈이 없다고요? 있으면 샀죠. 달러빚을 내더라도. 네. B2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인플레 시대 땐 B2를 하지 말라. B2.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뭐다? 엔비디아가 PBR이 17배고 삼성전자가 1.7배다. 애플은 엔비디아보다도 이제 PBR이 더 높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어떤 막강한 밸류에이션의 애플과 엔비디아, 그의 정반대에 있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런 엄청난 이렇게 10분의 1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난다.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뭘로 돌아온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그런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벌써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뭐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R&D 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처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런 낮은 밸류에이션이 그런 삼성전자의 미래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인데.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비보를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심어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10분의 1이 아니라 하다못해 절반 정도, 2분의 1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도록 정상화해야죠.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는 건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그 유권자 개미가 지금 몇 명이다? 500만이다. 500만. 자,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의 생존투자법. 대한민국에서는 결국은 뭐다? 주비보를 빨리 시급하게 도입하는 게 인플레 시대에 생존하는 또 확실한 처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가 자꾸만 뭐 이런 그걸 위해서 상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전혀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뭐 이러다가 이제 저가 지치면 이제 제가 지는 거고. 예. 혹시라도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각성하셔가지고 이 법안을 밀어붙이신다 했을 경우에는 뭐 유경 TV가 이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인플레 얘기 좀 해볼게요. 인플레 시대. 지난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 US CPI. 자, 프레드에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82년 이후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가 지금 이제 82년도 이때거든요. 이때가 지금 80년대 초반 몇 %까지 갔다? 15%까지 갔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인플레가 8.5, 8.3 이렇게 되잖아요. 8.5, 8.3. 네네. 이 당시는 연준 의장이 누구였다? 폴 볼커였다. 폴 볼커. 약 15%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볼커 의장이 아주 뭐 유례없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에 따라서 한 11%이던 금리가 한 20%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약 2년 뒤
1년 뒤, 2년 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망가지고 그래서 실업률이 11%까지 치솟았다. 현재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자릿수로 간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때처럼 갈 것이냐, 그때처럼 갈 것이냐. 이때 상당 기간에 리세션이 있었던 거예요. 자, 80년대 두 번씩이나 왔어요. 이때 두 번씩이나. 아시겠죠? 워낙 그 금리 인상의 충격이 커서 두 번씩이나 올렸던 거죠.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80년대 초반 전에 리세션이 한 번 온 게 어디냐면은 75년도. 70년대 중반에 리세션이 한 번 왔거든요. 73년도, 5년도 아마 이때 왔을 거예요. 이때하고도 비교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베트남 전쟁이 73년도인가 종식이 됐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때 이제 그럼 전쟁 기간 전쟁 치르느라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잡으려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일 쇼크, 당시에 오일 쇼크, 유가가 막 엄청나게 뛰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도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 이른바 70년대 엄청나게 70년대 초반 엄청나게 화려했던 니프티 50, 이 장세가 사실 끝났죠, 당시에. 경기 침체와 함께 끝나던데, 지금도 과연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준은 지금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갔다. 82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차트를 봐도 그 이후로는 이렇게 칠자에 팔자에 간 상황이 없어요. 이 보세요. 그렇죠. CPI가 이번에 근데 이제 8.5. 갑자기 또 다시 치솟고 있네. 3월달에 8.5를 찍어가지고 너무 놀았던 거고, 4월달에 8.3 이렇게 조금 둔화됐던 거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더니 인플레는 잘 말을 안 듣고 뜻하지 않은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드 랜딩이 나오죠. 하드 랜딩. 하드 랜딩. 근데 지난주에 지금 파월 의장이 예. 뭔 얘기했어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가능하다 했잖아요. 가능하다. 하다고 했었죠. 예. 그만큼 뭐예요? 경착륙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경착륙, 경기 침체 그러니까 아니다. 연착륙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주가가 너무 빠져버리니까.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진짜 립서비스 한마디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4% 올랐잖아요. 4%. 지난 금요일 날에 오른 것도 거의 파월 의장이 라디오 방송으로 연착륙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자, 경착륙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유경TV 시청자분들은 그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야 인플레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버핏 할아버지의 조언.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 네. 독점적인 기업, 독과점적인 기업, CEO가 아주 우수한 기업.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의 어떤 필요성이 적은 기업. 그래서 해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장치 산업.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해야 되는 장치.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철도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투자 대비 이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기업들. 네. 그래서 ROIC가 높은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주주 환원을 잘 할 것이고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좋고 good and cheap. 가격이 싸지 않은 적절한 비싸지 않은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소수예요, 소수. 예. 소수만이 인플레 시대를 누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아까 CPI 보셨고 리세션 지금 2020년도 3월 2분기 이때 리세션은 아주 짧게 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네. 리세션 딱 오고 바로 회복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가 80년도 초반인데 이때처럼 80년대 초반처럼 연이은 리세션이 올 건지 아니면 70년대 중반처럼 상당한 그 뭐랄까 오일 쇼크와 베트남전 종식 이후에 찾아온 그런 암울한 경기 침체가 또 찾아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신 보면 지금 이제 아니다 경제 성장이 계속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논쟁이 심한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 네네. 몇 번 얘기했었죠. 금리 말씀하시죠. 그렇죠. 10년물 미 국채 10년물에서 2년물 가격을 뺀 게 역전 현상 마이너스까지 가더라. 이때 한번 팍 찍었잖아요 이때. 네네. 그러면서 야 이거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 10년물이 2년물보다 낮아지는 이런 것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인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 네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요 그 2020년 그 상반기 동안에 있었던 경기 침체는 사실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코비드 19의 팬데믹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19년도 그 전에 여름에 이렇게 역전이 한번 딱 나타나요. 묘하게.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니까 팬데믹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마저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피해갈 수 없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까무라친 거잖아요. 그게. 아니 지금 무슨 경기 침체가 와? 아무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막 그랬는데 팬데믹 쇼크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올 들어서 지금 이제 3월 달인가요? 그때 한번 이게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거든 지금. 맞아요. 물론 이제 짧게 나타나고 지금은 해소됐지만 이게 또 어떤 또 이게 징조냐 이게 암울한 징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물, 2년물 지금 국채 수익률 동향 매우 중요하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2년물 가격이 다시 한번 또 막 치솟기 시작하면 역전은 또 불가피하다. 네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부겸씨 이게 S&P 500 히스토리예요 이게. 이게 지금 좀 떨어졌나요? 최근에 조금 떨어졌잖아. 전에 4천선 한번 하락하고 그때 그날 이제 그날인가 보죠. 캡처한 건데요. 지금 막 S&P 500 지수 지금 뭐 20% 빠지냐 안 빠지냐 그래서 베어마켓 가냐 안 가냐 좀 시끄러웠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죠? 네네. 근데 이게 보면 겨우 이거 빠진 거야 지금 이게. 이거 빠져도 사람이 막 죽고 울고 막 겨우 이거 빠졌는데 지금 막 세상에 지금 난리 난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빠지는 거 아니네요. 오른 거에 비하면 티도 안 나네요.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네네. 아닌 거죠.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87년도 블랙 먼데이 이때가 87년도 블랙 먼데이고 이 대공황을 얘기한 블랙 튜스데이 70년 28년도 1928 대공황 때. 네네네네.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거죠. 과연 이게 그래서 블랙 먼데이처럼 하루 이틀짜리냐 아니면 대공황에 이런 걸 암시하는 거냐. 다이빙을 해 다이빙. 별별 얘기들이 많은 상황이죠. 이게 멀티플닷컴인가 아마 거기서 내가 이제 캡처한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은 괜히 진짜 찜찜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붕 떠가지고 사실은. 자 경기 침체가 올까 안 올까 이게 논쟁이고 경기 침체가 오면 지수는 얼마까지 빠질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니콜라스 코아스인가 이분 네. 데이터 트랙 창업자이신데 지금 지수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예를 들어서 5대 5다.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50%다. 반반이다. 아 이렇게 되면 S&P 500 지수가 3,500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 네,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가 더 빠진다는 거죠. 그게 반반이야 확률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S&P 500이 뭐 4천이잖아요. 4천 쉽게 얘기하면. 네네. 이거는 경기 침체를 조금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S&P 500의 주당 순이익, S&P 500 구성하는 500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18달러에서 161달러로 26%나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5% 빠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면 기업이익이 줄 거니까 그쵸.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빼기 2년 물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 보셔야 되고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뭐 통계적인 자료라든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조금은 유심히 보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올 거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여기 약간 조금 닥터둠이 요새 한 분 계세요. 우리 시장에서는 김영익 박사가 그런다고 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채권왕 군두라흐 들어봤어요? 군두라흐? 군두라흐요? 네, 군두라흐 제프리 군두라흐. 뭐 아랍계 쪽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 그건데 네. 더블라인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 네네. 제프리 군두라흐. 채권왕이에요 채권왕. 채권 투자해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채권왕이니까 아무래도 금리 분석이나 예측을 아주 잘하신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인플레라든가 경기 침체 이런 거 나름 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왕의 저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이 양반은 그 중에 하나가 장단기 국채 역전 현상이 한번 있지 않았냐. 아까 얘기한 네네. 그거를 이 양반은 사실상 믿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인플레를 지금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임금 인상, 그다음에 집값, 렌트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렌트비, 렌트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후에 인플레는 좀 촉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이 양반도 약간 지금 8% 넘는 CPI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한 6%대로 둔화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6%도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네네. 거의 목표치의 2배가 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99년도 1999년도 4분기와 닮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란만 이때 엄청 빠졌죠 이때. 예. 이때. 지금보다 한 3-4배는 더 빠진 거예요. 예. 이때가 이제 99년 4분기가 뭐냐면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야. 네네. 닷컴 버블. 이때 S&P 500의 PBR이 5배 뭐 이랬어요. 5배. 볼까요? 99년도. 이때 5배 갔잖아. 5배. PBR이. 그러고 나서 훅 스트레이트로 3.5배, 2.5배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져버렸거든. 이때. 네네. 이때 PBR이 반토막 났어요. 지수가 절반 빠져버린 거예요. 한 1-2년 만에 이게 지수가. 지금 그때랑 상당히 닮았다라고 우리 군두라흐 채권왕께서는 지금 저주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99년 4분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 제가 우리 유경TV 분들 또는 이제 주변 지인분들에게 코인 많이 하죠 요새 코인 많이 하시죠? 근데 요새 코인 시장 어때요? 반토막 났다가 네. 다시 좀 약간 회복세 가고 있죠. 인플레 시대 생존 투자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비싼 주식, 비싼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라. 밸류에이션을 매우 보수적으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 중에 하나 있는데 저희 군두라흐 채권왕께서 99년 4분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99년 4분기에 입사했거든요 그때. 회사에. 네, 1999년 4분기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때 강남 테헤란로
지금도 벤처 기업이 테헤란에 많잖아요. 네네. 테헤란 하면 그때 사실은 뭐 벤처 기업의 거의 뭐 메카였지, 메카. 성지. 예.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99년 4분기에 제가 뭐 기사를 쓸 줄 알아요, 뭘 아나요? 아주 막내 기자, 초짜 기자니까. 네. 근데 선배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자 테헤란 어디에 가 있는 어떤 닷컴 회사를 가서 취재해 오세요, 그래. 인터뷰해 오세요, 그래. 네네. 제가 그럼 그 회사에 갑니다. 그러면 사무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무슨 오피스텔에 우리 녹화 장소부만한 사무실 하나 있어요. 몇 명이 들어가 있죠, 거기? 이게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런 책상이 딱 2개 놓여 있어요. 네네. 노트북이 그때는 이제 이 노트북이 하나 있고 데스크탑이 하나 있고 딱 2개 있어요. 직원은 한 2-3명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닷컴 버블 시대니까 다들 홈페이지 하나 이제 막 이제 이게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으로 이제 디자인하려고 이제 막 이제 하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작 사업의 실체는 없었어요. 제가 가서 보면 이제 닷컴 회사라고 하고 시장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회사라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비즈니스가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벌어들이는 매출 이익은 빵이고 뭐죠, 그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액면가의 50배, 60배에 서로 사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주식을. 왜 그런 거죠? 닷컴 회사니까. 닷컴 회사니까. 인터넷 회사니까. 그때는 인터넷이다 닷컴이다 그러면 묻지마 투자. 가격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주세요. 이렇게 줄을 섰어요. 아, 초보적인 단계의 그게 군드라우가 얘기하는 99년 4분기의 당시 일이에요. 그 제가 요새 많은 젊은 분들 또는 뭐 투자하시는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다 코인 투자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당시 그 닷컴 회사의 그 텅 빈 사무실을 방문했던 느낌과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그 느낌과 제가 비슷해요. 실체가 없다. 코인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그렇죠. 닷컴 회사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뭘로 밸류에이션을 해, 뭘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인터넷으로 이제 뭘 하겠다. 인터넷으로 전자상가를 하겠다. 인터넷으로 뭐 부동산 경매를 하겠다. 인터넷으로 뭐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을 소개를 해주겠다. 인터넷으로 뭘 해주겠다. 인터넷으로 뭐 물건을 팔겠다. 인터넷으로 뭘 하겠다. 인터넷으로 뭘 하겠다. 다 인터넷에 갖다 붙여. 닷컴 시대니까. 글로벌 갖다 붙이니까. 네. 지금은 다 배터리를 갖다 붙이잖아. 배터리. 네. 전기차를 갖다 붙이듯이. 네. 그 당시에는 인터넷 닷컴을 붙여요. 무조건.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닷컴으로 써. 회사 이름 무슨 닷컴. 무슨 닷컴. 그러면 액면가의 50배, 60배, 100배였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안 돼. 왜? 실체가 없으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매출도 없고 이익이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돼. 아이디어만 있네요. 그럼요. 아이디어만 있고 주둥이만 있는 거야. 주둥이만.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있어. 코인?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디어 상품이죠. 이 코인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코인으로 내가 1달러에 연동을 시키겠다. 아니 어떻게 1달러에 루나 얘기 어떻게 1달러에 고정을 시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자기가 무슨 한국은행이에요? 어떻게 1달러에 고정시킵니까? 고정이 돼요 그게? 안 됐죠. 안 돼서 이렇게.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될 거잖아요. 잠깐 워낙 이제 코인 광풍에 시다니까 이 제정신이 사람들이 많다 보면 뭐 한 달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어거지로. 근데 이게 오래 이게 유지가 되냐 이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렇죠. 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성이 돌아와.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는. 돈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예. 돈이 아까워지는 시대에 보유. 돈이 아까운다니까 이제 유동성이 주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막 돈이 이렇게 불어날 때는 그냥 코인 뭐 무슨 코인 그러면 막 투자하고 뭐 NFT 그러면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인플레 시대 생존투자법 할 때 내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코인 투자는 피해라. 하지 마라. 99년 4분기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저랑 제 동료들이 그때 한 200개 기업 정도 탐방을 했어요. 근데 그 200개 기업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보겸씨. 닷컴 붙은 회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1% 200개의 1%면 2개인가요? 네네. 이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200개 중에. 다 망한 거 없나요? 왜냐면은 그 200개를 찾아간 것도 나름 이렇게
괜찮다고 소개받아서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그런 200개 기업인데 지금 살아남는 기업이 5개가 안 된다. 이걸 코인 시장에 접목해 보세요. 200개 코인 중에 명맥이 유지되는 코인이 1%가 될까 말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멀티플닷컴인가 그래서 역시 따온 건데요. S&P 500의 EPS 아까 얘기한 EPS. 네네. 경기 침체가 오면 이 EPS가 지금보다 26% 빠진다고 아까 그 데이터 트랙 양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업자께서. 이 보세요 지금 미국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기업들 주당 순이익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 꺼졌다가 폭증했어요. 폭증. EPS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네네. 길게 보면 쭉 우상향하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에 훅 꺼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게요. 예. 이게 훅 꺼질 때 이게 경기 침체야 이게. 이게 2008년도 그때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가는데 만약에 이제 기업 이익이 확 준다. 이러면 어떻게 돼 주가가? 확 빠지겠죠. 예.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익이 준다? 그러면은 주가는 매우 격하게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EPS가 이렇게 아래로 빠지면 이제 충격이 올 것이고 하다못해 횡보를 했네요. 횡보.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예. 계속 증가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금리가 막 상승기에는 네네. PBR 지금의 S&P 500 PBR은 이번 조정장 빠지기 전에 군드라흐가 얘기했듯이 99년도 4분기 정도 수준이다. 네네. 이었다. 그래서 99년 4분기 이후 2000년 1분기부터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PBR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주가 폭락과 함께. 네네. 지금도 뚝 빠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과연 3,500, 3,000까지 떨어질지. 예,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이제 포도 네. 같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기업들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에요. 1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죠. 오늘 5월 16일이니까 네네. 오늘까지 분기 보고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분기 사업 보고서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잘 선방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렸고 기업들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익률이 줄었는지 아니면 유지됐는지 아니면 증가했는지 이거를 꼭 따져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간단해요. 사업 보고서 보니까 이 와중에도 이익률이 늘었네, 순이익이 늘었네, 매출이 늘었네. 이런 기업들은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은 거죠. 인플레 잘 방어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플레 시대에서도 되게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방금 이제 근데 이제 큰 얘기만 하고 가면 식상하니까 방금 올라온 기업이 하나 딱 눈에 떠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선광 주가 쳐봐. 선광 해역 항만회사 선광. 아, 컨테이너 뭐 이런 거 네. 많은 주. 부동산 많은 선광. 네. 지금 제 옛날에 관심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선광의 차트 보세요. 이 몇년 월봉이요. 월봉. 월봉. 네, 월봉. 야. 자 보세요. 팬데믹 때 10,000원이 깨졌었어요. 지금 얼마다고요? 72,000원. 아 지난 4월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너무 PBR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PBR 지금 몇 배예요 지금? 선거 PBR 저렇게 올랐는데 진짜 왜 이러세요? 정말 선광.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검색 잘한다며. 저렇게 거의 10배 올랐는데 PBR이 몇 배다? 1.3배. 네? 1.3배 PBR이 그럼 전에 몇 번 그랬길래 0.1배 했다는 얘기지. 0.1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광을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워낙 싸다 보니까 이제 PBR이 1.3배로 정상화 됐는데 10배가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면서 네.
지금 오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423억, 영업이익이 112억, 네네. 순이익이 72억. 조금 인플레 시대에 잘 방어하긴 했는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나왔어. 424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네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실적은 좀 보여주지 못했다. 1분기에는. 여기 배당을 주나요? 배당 주죠. 그런데 주비 뭐 배당 많이 줄까요? 많이 안 줄까요? 많이 안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런 회사들 0.1배 일했으니까. 이런 회사들 배당 많이 주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 작년에 배당 성향이 8.4에서 8.4, 10%가 안 돼요. 10%. 아시겠죠? 350원 줬네요. 350원. 배당 수익률 0.6%. 많이 안 줘요. 정말.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분기 사업 보고서 한번 뜯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주비부와 더불어서 그런 쪽에도 좀 한번 공을 들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무리하는 시간에 뭐 드릴 말씀, 드릴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뭐. 코인에 물리신 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는 안 했어요? 코인 투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24시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 정신이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네. 다행이네요. 그럼.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